2019년 2월 14일 목요일, 베트남의 두 가지 양면적 모습에 대해서 분석하고 싶은 이방, 꿈과 희망을 찾아 베트남에 온 평범한 두 남자의 특별한 이야기, 굿모닝 비엔남 40번째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프로님 잘 지내셨습니까? 잘 지냈습니다. 벌써 40번째 방송이에요? 오래됐어요. 그건 1년 했죠, 지금 방송 이거. 진짜 1년 했죠 이제? 오래 했네요. 진짜 오래 했습니다. 네, 감회가 새롭습니다 이제. 진짜요. 벌써 1년이라는 생각 나네요. 아직 1년 아니니까 벌써 1년이라는 얘기는 또 1년 되는 때 I believe in you. 또 특집 방송으로 예. 진행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요즘 잘 지내셨습니까? 잘 지내죠, 뭐 항상. 요즘 일은 잘 되세요? 이런 일 얘기는 하지 맙시다. 조금씩은 있긴 한데 뭔가 빵 터지는 게 없어요 지금. 요즘 베트남에 특별한 이슈가 있거나 아니면 그런 재미있는 게 있나요? 재밌는 거라고 하면은 요즘에 삼성에서 공장 새로 짓는다면서 참. 그런 게 있어요? 지금 이번 상공장 짓는다는 식으로 얘기가 나왔는데, 잠시만요. 제가 이거 저희 변호사가 그때 인터넷 기사를 보내주더라고. 네. 지금 제가 구글링 잠깐 해볼게요. 잠깐만요. 얘기 좀 하고 계세요.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지금 갑자기 카페에서 저희가 녹음을 하고 있는데 음악이 갑자기 제 스카이캐슬의 배경음악이 나오고 있습니다. 안 봤습니다 그거. 안 봤어요? 안 봤어요. 굉장히 유행을 따라하지 못하시는 분이에요. 죄송한데 한국 드라마 재미가 없습니다 저는. 스카이캐슬 재밌어요. 그 막장이잖아요. 베트남도 이렇게 한국에서 드라마가 나오면은 굉장히 따라서 바로바로 봅니다. 애들 자막 달린 게 바로 나오고, 네. 심지어 스카이캐슬은 더빙된 게 나옵니다. 놀랐어요. 깜짝 놀랐어요. 누가 더빙을 해요? 나도 모르겠어. 변호사가 잘못 사실 보냈나? 제가 그 더빙한 걸 들어본 건 아닌데, 네.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요? 점심시간인데 더빙한 거를 보고 있는 사람들이 엄청 많았다라는 얘기를 듣고, 야, 이 사람들 진짜 유행 따라가는 거 장난 아니구나. 저 변호사가 올린 기사를 찾아보려고 하는데 일단 한국말로 쳐서는 안 나오고요 일단. 네네. 안 짓나 보다 그러면. 응? 딱히 얘기가 없는 것 같은데. 지금 좀 찾아보려니까 좀 오래 걸려가지고 그냥 그런 건 넘어갑시다. 그럼 삼성 공장은 안 짓는 걸로 일단은 잘 모르겠는 걸로 네네. 하고. 네. 저희가 이 방송이 나갈 때쯤이면 지금 이게 북미 정상회담이 진행하기 전인가 후인가? 전일까요 아마 지금 2월 말이니까. 네네. 이게 지금 이제 막 전인 것 같은데, 네. 저희가 이 북미 정상회담이 잘 이루어지기를 진심으로 한번 바라봅니다. 그렇죠. 북미 정상 잘 됐으면 좋겠어요. 사실은 네. 뭐랄까 좋은 게 좋은 거 아닙니까 사실 다. 그렇죠. 잘 되면은 한국과 베트남과의 관계도 더 돈독해지고. 저는 개인적으로 한국 사람으로서 좀 아쉽긴 해요. 왜냐면 좀 남북 문제인데 너무 남한이 좀 큰 소리를 못 치는 게 아닌가라는 좀 우려스러운 게 있는데, 이런 거에 대해서 너무 정치적으로 흘러가는 것 같아서 제가 말을 아끼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간에 한민족 잘 되면 좋은 거 아닙니까 사실은. 네. 좋죠. 잘 되길 바라면 오늘 인트로는 좀 짧게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 치고, 본사님은 별일 없어요 그러면? 저는 별일이 없습니다. 다 별일 없네요. 그렇죠. 왜 별일이 없죠? 별일 있을 게 뭐 있어요 사실은. 저희가 지금 방송은 저희가 일주일 만에 진행되는 거지만, 네. 실제로 1부에 이어서 저희가 바로 방송을 녹음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의미가 없죠 이게 사실은. 크게 별일이 없습니다. 웃긴 얘기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사실은. 네, 하여튼간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지난주에 이어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제 변호사가 올렸다는 글을 확인해 보니까 작년 11월에 이재용 의원님 왔다 갔지 않습니까 하노이에. 네네. 그거 우리 가지고 형님 이제 왔다 가셨죠? 공장 신축대에서 이제 베트남 정부랑 좀 논의가 있었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 둘이 지금 논의 중이다. 논의가 되면은 이제 좀 더 훨씬 더 투자가 좋아진다. 3공장이 들어오면 좋아질 거다. 이런 얘기더라고요 보니까. 확정된 얘기는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그렇죠. 베트남이 공장 2개 가지고 GDP 20%를 하는데 하나 더 하면은 30%. 신난다. 이제 약간 저희 그런 게 잘 쓰지 않습니까? 희망적으로 이랬으면 좋겠다. 약간 그런 희망을 담은 뉴스 같은 그런 데 있어요. 네. 저희가 지난주에 폐쇄성과 공동성부터 그다음에 대등심과 차별식까지 베트남의 7가지 특징에 대해서 알아봤고, 네. 저희가 오늘 또 남은 특징들에 대해서 한번 이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먼저 저희가 이번 첫 번째로 얘기하고 싶은 내용은 베트남 여성의 두 얼굴. 베트남 여자에게는 맨 얼굴과 메이크업한 얼굴 있죠. 그렇죠. 남성상과 여성상이 모두가 있다. 네. 메이크업한 거는 여성상, 그렇죠. 메이크업 안 한 거는 이런 게 아니고 아니고 베트남 여성들의 남성상은
베트남 여자들은 경비원, 환경미화원, 뭐 건설 현장에서도 막 그 밥하는 정도가 아니라 뒷정리 수준이 아니라 실제로 벽돌 나르고 막 시멘트를 이기고 막 남자와 똑같이 노가다를 하는 일도 하고, 실제로 저희가 뭐 짱아냐 이런 데 가보면은 뱃사공도 여자들의 몫이고 모래채취도 하고, 실제로 남자와 여자의 구분이 별로 없는 거죠. 베트남 여성은 남성의 역할과 여성의 역할을 모두 하고 있다는 것이다. 베트남 여성은 여성성이 풍부한 가운데 남성성이 갖춰져 있다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베트남 여성의 특징이며 두 얼굴인 것이다 라고 책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저희 그 집에 보면 이제 아파트 분이 경비도 여자분이 많이 서시고, 네. 실제로 뭐 삼성이나 LG 쪽 현장 아침에 이제 출퇴근하는 사람들 보면은 굉장히 여자분들이 그 논 쓰고 많이 오셔가지고 일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실제로. 네, 그래서 저는 생각이 이제 뭐 그래도 뭐 진짜 무거운 일을 드나라고까지는 제가 모르겠는데, 삽질도 하시고 청소도 하시고 보면은 굉장히 그 노가다라고 하기 뭐라, 건설업 같은 경우는 굉장히 여성분들이 비율이 높죠. 남자들이 하기 힘들다고 생각하는 일을 많이 하세요, 실제로. 네. 베트남 여성의 남성성을 가장 이렇게 분명하게 보여준 고사성어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적이 쳐들어오면 여성도 나가 싸운다. 고사성어요? 베트남 여성들의 남성상은 무엇보다도 전쟁에 참여하는 거라고 합니다. 오늘날 베트남이라는 나라는 여성 영웅들의 희생이 없었다면은 존속할 수 없었다라고 하고, 모든 베트남 여성이 또 영웅들이에요. 베트남 여성 영웅들에 대해서 저희가 간단하게 살펴보면은 캡틴 마블 이런 사람. 캡틴 마블, 그렇죠, 그런 것처럼 하이바증이라고, 저희가 거리 스트리트도 있는데 하이바증이라는 말이 하이 두 명의 바가 이제 미시스 증, 그러니까 두 명의 증 자매가 베트남에 등장했던 첫 번째 영웅입니다. 베트남 최초의 여왕이었고 이 외세에 저항했던 사람으로 굉장히 지금 위세에 떨치고 있죠. 저희가 알기로는 이제 그 호황게임 옆에 있는 그 그렇죠, 하이바짱 금융거리가 네. 이제 하이바짱 스트리트인데, 한국 같은 경우에는 여성 영웅 하면 누가 있을까요? 누구야? 여성 영웅 유관순 누나 있지 않습니까? 신사임당. 그렇죠. 또 누가 있습니까? 또 누가 있지? 저희가 여성 이렇습니다. 히어로들. 우리 그 대통령도 영웅이죠. 그거는 이제 다른 의미 다크 히어로죠, 그 사람. 그 빌런. 아니 빌런은 아니지. 아, 그 사람이 빌런 아닌가? 다크나이트죠. 우리나라 젊은 사람들의 의식을 깨워준 신분이에요, 약간. 네네네. 네, 그럼 빌런. 하여튼 한국의 여성 영웅 같은 경우에는 약간 여자여자한 캐릭터, 그렇죠. 뭔가 야들야들하고 약간 그런 캐릭터가 많은데, 베트남은 네. 진짜로 강직하고 전쟁에 승리하고 이런 영웅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그 다음 영웅은 뭐 이런 영웅들이 있다고 합니다. 뭐 응웬티찌엔이라고 베트남 인민군대의 첫 여걸, 응원 그리고 티딩 씨. 응웬티딩이라고 20세기 유일한 여성 장군. 응원 티딩 씨가 또 저희가 또 한국인이 많이 사는 그 응원 티딩 거리가 있죠. 그렇죠. 응웬티딩이라는 거리가 있죠. 노래방도 많았었고. 네. 식당도 많고. 네. 그리고 베트남 여성들은 그 역사 과정 속에서 나라를 세우고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수많은 전쟁에 참석했다고 하는데, 뭐 하여튼 그렇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전쟁을 많이 참여를 하셨고, 네. 그래서 뭐 그렇죠. 그래서 지금 뭐 그런 거 같은 경우는 되게 영향을 많이 받죠. 보면 주위에서 보는 것도 많고, 주위에서 보면은. 이 책에 전혜경 교수님의 논문의 내용들 중 일부를 발췌한 내용의 책에 기록되어 있었는데, 이렇게 외적의 침략을 받았을 때 베트남 여성은 불굴의 의지를 지닌 영웅상을 타고 있으며, 나라 안의 변고나 여성 개인에게 닥친 고난을 극복할 때에는 뭐 부모에게 효도도 하고 남편에게 충성하는 듯 뭐 이런 가정적인 모습도 보이는가 하면은, 전쟁이 생기면은 가정이 깨지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떨치고 일어나가지고 이렇게 전쟁에서 나가 싸우는 모습을 보여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여권이 좀 높다라는 게 약간 네. 좀 보여준 게 있다 보니까 좀 여권 진장에 대해서 좀 뭐 큰 소리도 많이 쳤고, 좀 뭐 그런 게 있죠, 사실은. 네. 네, 베트남 사람들은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나가서 싸운다는 네. 모습이, 이렇게 베트남을 방문한 국제민주여성단 총서기가 언급한 게, 베트남 여성은 부드러운 갈대와 같은 강철들이다라는 언급을 했다고 했고, 또 그 멘트가 이 책의 그 주제를, 책 제목을 만든 요인이 되었던 것 그래서 뭐 같습니다. 여성 박물관도 있고 뭐 이런 게, 한국도 있나? 한국 여성 박물관이? 있나? 모르겠어요, 지금. 모르겠어요. 한번 찾아볼게요, 제가. 잠깐만.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좀 뭐 많이 실천을 많이 하셨다, 일을 많이 하셨다. 네네. 그래서 이 베트남 여성 피크가 되는 게 이제 그거죠. 그래서 잠깐만요. 베트남 여성 박물관에 가면은 오른손으로는 이렇게 어려움을 누르고 왼손으로는 자식을 돌보는 것 같은 형상화를 한 동상이 있다 그러고, 이게 바로 베트남 여인의 상징이라고 합니다. 어려움을 누르면서 자식은 세우고 어려움을 이겨내면서 가족을 돌보는 거죠.
베트남 여인의 역할이 4가지가 있다고 하는데 네. 전쟁 때는 나라를 지키고, 둘째는 생산 활동에 종사하면서 식구를 먹여 살리고, 셋째는 자식들을 잘 길러야 하고, 다음 세대를 상징하는 어깨에 앉아있는 아이는 빛나고 번영된 미래를 맞이하기 위하여 손을 벌리고 있다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또 이게 또 여자분들이 또 권리가 중요하고 이거가 상징적으로 나타나는 또 사건 있죠. 여성의 날.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 저희가 이거는 여러 차례 언급해 드렸던 것 같은데 몇 번 말씀드렸는데 이거 네. 굉장히 안심과 좀 크게 싸우거든요. 여성의 날이 2번이나 있죠. 3월 네. 8일 세계 여성의 날과 10월 20일 베트남 여성의 날. 보통 벌써 이제 세계 여성의 날이 돌아오고 있죠. 보통 이렇게 두 가지를 다 안 챙기는데 네. 근데 여기는 또 두 개를 유독 크게 챙겨요. 그래서 저희 방송에서 많이 말씀드렸고 저희 경험담도 많이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꼭 이건 잘 챙겨주시라. 아니면 그렇죠. 큰일 난다. 근데 이 두 개의 여성의 날이 실제로 현재 사회에 있어서는 뭐 꽃을 사주는 날로 그냥 뭐 퉁치고 있지만 실제로 발생의 의의는 좀 완전 확연히 다르다고 합니다. 세계 여성의 날 같은 경우에는 제가 잘 기억은 안 나는데 뭐 어디에서 이렇게 여성들이 이렇게 막 피해를 봐가지고 막 죽었던 그 사건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여성들의 권리를 신장하자 하는 느낌이었던가 하면은 베트남 여성의 날 같은 경우에는 베트남 여성 이거랑 좀 다른 느낌으로 여성의 날을 제정하고 또 기념하기 시작했던 거였죠. 저희가 여성 얘기에 이어가지고 이 한가한 베트남 남자들에 대해서 이어서 얘기를 하고 싶은데요. 네. 베트남은 굉장히 수많은 전쟁과 병고를 겪으면서 베트남 남자들은 오랜 세월 진짜로 뭐 중국의 지배를 받았고 또 프랑스의 지배를 받았고 그다음에 미국과 싸우고 중국과 싸우면서 베트남 남자들은 오랜 세월 전쟁터에서 살아야 됐고 여자들은 남자를 대신해서 가정과 사회를 이끌어야 했던 거였죠. 따라서 베트남 남자들의 사회적 책임이 약화될 수밖에 없었던 거였고 베트남 남자들이 전쟁이 끝나고 나서 평화의 시대가 와서 보니까 남자들이 사회를 복구하려고 보니까 일자리가 없는 거야. 왜냐면 남자들이 전쟁하는 동안 여자들이 남자의 몫까지 맡아서 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죠. 그렇죠. 그래서 뭐 특수층을 제외하고 보통의 남자들은 본의 아니게 백수가 되었던 거였죠. 전쟁을 하는 동안 여성들이 가정을 이끌어 왔음에도 남성이 부담 덜하고 그러다 보니까 남자들은 막 마약, 유흥, 도박, 내기 축도에 쉽게 빠져들게 됐던 것이었다고 합니다. 저희가 말씀 많이 드렸죠. 그 여기 한량들이 많다. 네. 라는 말씀 게 그 영향이 크다고 생각해요. 약간. 그런데도 불구하고 베트남 남자들의 지위가 낮은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또한 여성이 지위가 높다고 하나 서구처럼 남녀가 평등한 개념의 지위가 아니다라는 거죠. 여자들이 이런 경제권을 쥐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실제로 가정에서는 남자의 힘이 더 센 거죠. 돈을 안 벌어오는데도 큰돈 칠 수 있는 남자. 그게 바로 그렇죠. 베트남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약간 뭐랄까 나가서 많이 죽고 사람이 없다 보니까 실제로 할 수 있는 건 별로 없는데 네. 어쨌건 간에 그 밖에 나가서 싸웠다는 뭐랄까 사회적인 인식이 있다 보니 그 사람들은 집에서는 큰 소리 칠 수 있다. 그렇죠. 이게 바로 사회적으로도 표현되는 게 뭐 여자들이 굉장히 사회적으로 막 일도 하고 경제권도 주는 경우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남자들이 가정에서 이렇게 자리에 차지하고 있는 것처럼 뭐 정치나 아니면 뭐 지방 정부나 뭐 주요 요직들은 남자들이 차지하고 있는 거죠. 여성들의 경제 역할이 큼에도 정치나 공적 영역에서는 그런 남자들의 포지션이 큰 거죠. 남성은 전쟁과 그 전쟁의 참여에 대한 보상적인 성격으로 공적 업무에 주로 종사하고 여성들은 경제 활동을 비롯한 프라이빗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도 맞는 말이죠. 네, 뭐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래 공평하게 보이는 편이고 그래서 네. 그래서 뭐 그런 얘기가 있다죠. 뭐 이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은 가정의 주요 역할과 경제를 책임지는 사람이 70%는 실제로 여자들이 하고 있다라고 네. 사람들이 이제 인식을 평가를 하고 하는 있고, 거죠. 네. 실제로 저희가 장난삼아 또 몇 번 얘기했던 것 같은데 뭐 어느 공장에 가서 일을 하든 우리 회사도 마찬가지고 친구 회사도 마찬가지고 항상 여직원이 더 많아요. 그렇죠. 그리고 여직원을 더 챙겨요. 남자들은 일 별로 안 한다 못한다라는 의식이 크고 여자들이 일을 잘한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저희가 친구랑 만나서 얘기를 하면은 남자들은 어디서 뭘 하고 있냐 그러면 택시 기사를 하고 세움 기사를 하는 거 이건 별로 없는 거죠. 이것도 바뀔 거예요. 왜냐면은 이제 이것도 이제 제너레이션이 지나졌으니까 제가 말씀 많이 드렸는데 이제 그 네. 베트남 전쟁이라는 거에서 참가를 하고 거기 희생을 내시거나 참전하셨던 분들이 지금 이제 연세가 다 많으시잖아요. 그렇죠. 맞죠. 그래서 아마 그 밑에 세대까지는 영향이 있을 것 같아. 근데 알다시피 이제 시간이 지나면은 그런 것들은 다 퇴색되기 나름이고 맞지 않습니까? 왜냐면 베트남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뭔가 갈등이 있었잖아요. 1000년 동안 중국, 그렇죠. 프랑스, 캄보디아, 미국 뭐부터 시작하기까지 왔는데
이제 이것도 이제 시간이 지나게 되면은 뭐 계속 그렇진 않을 것 같다라는 게 제 생각이에요. 네. 이제 이 프로 말에 이어서 이 베트남 남자들이 지금까지는 뭔가 그 오피셜한 건 있지만 좀 개인적인 영역에서는 뭔가 하는 게 별로 없는데 이런 것들을 일깨워서 여자들이 하는 것처럼 베트남 남자들이 뭔가를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시대가 되면은 베트남은 진짜 놀랍게 발전할 수 있는 그래서 동력이 이제, 되지 않을까 네. 생각을 해봅니다. 약간 뭐랄까 이런 경제적인 성취감이 없다 보니까 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도박이라든지 이런 것도 많이 빠진 사람도 있고 특히 뭐 그 유흥업 이런 것도 굉장히 발달해 있습니다. 보면 베트남이 그런 거는 네. 뭐 전편에서는 남자들의 삶에 대해서는 뭐 제가 음성적으로 한다 뭐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베트남 사람들이 가는 주점의 경우에는 대낮부터 하는 데가 되게 많거든요, 사실은. 맞죠. 네, 제가 그런 걸 보면은 이제 그런 건 좀 뭐랄까 직업에 대한 성취감을 얻기보다는 약간 다른 걸로 약간 좀 성취감을 많이 얻는 게 아닌가? 라는 네네.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또 뭐 스포츠 도박 진짜 많이 하거든요, 이 나라 애들 보면. 진짜 많이 하죠. 엄청 많이 한다. 많이 하는 정도가 아니고 그냥. 베트남의 좀 대형 경기, 이를테면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태국과의 이를테면 결승전이 일어난 그 다음 날에는 오토바이 중고 매물이 엄청 나오고 네. 그리고 뭐 한두 명 정도는 죽는답니다. 왜 죽어요? 기분이 좋아서? 어? 기분이 좋아서. 아, 기분 좋은 게 아니라 그 내기했다가 가산을 탕진한 거죠. 아, 갈만하죠. 네, 그런 큰 경기에는 진짜로 도박을 많이 한다 그래요. 아까 말했던 대로 전쟁에 돌아오니까 할 일이 없으니까 이런 데에 빠지게 되는 경우가 많았다고 하는 거죠. 도박, 이런 축구 경기, 내기 이런 것들. 일단 사회가 바뀔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네, 이제는 핑계거리가 없잖아요, 제가. 예. 뭐 그런 거. 하여튼 뭐 남자와 여자의 얘기는 여기까지 일단 하는 네. 걸로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다른 주제가 보면은 베트남에 꽃이 많아요. 네. 엄청 많아요. 꽃장수들이 엄청 많아요. 진짜 이거는 한국 같은 경우는 꽃을 볼 수 있는 날이 졸업식, 졸업식 뭐 입학식 이런 시즌. 끝이죠? 예. 진짜 끝이죠? 그 길거리에 꽃을 볼 수 있는 날은 사실 그거밖에 없어요. 사실은 나머지는 길거리에는 뭐. 그거밖에 없죠, 네, 진짜. 근데 뭐 그렇다고 뭐 발렌타인에 꽃을 하는 건 아니니까. 꽃을 주긴 하지만 어. 저희가 말하는 거는 이제 그 노점에 이제 꽃가게들이 많이 들어올 네네. 때 보면은 특히 말씀드렸듯이 저희 집이 그 대구의 고등학교 앞인데 네. 졸업 시즌만 되면은 제가 졸업을 한 지 오래돼서 기억은 안 나도 알 수 있어요. 꽃장사 하시는 분들이 노점을 차지했다. 아, 졸업이구나. 그렇죠. 네, 베트남 같은 경우는 흔히 볼 수 있죠, 꽃이라고 해서. 뭐 여성의 날은 진짜로 도시 전체가 꽃밭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왜 그런가에 대해서 좀 의문을 가졌었는데 저도 책을 보면서 좀 알게 됐죠, 이게. 그래서 저자가 얘기한 바로는 이제 90년대 초의 하노이시는 이제 시멘트 덩어리인데 아무런 색깔이 없는 도시에 이런 유치세계 집합소가 꽃가게 그리고 그런 뭐 특별한 날들에 꽃이 이제 판매되는 것. 한국은 상상도 할 수 없는 게 여기는 이제 그 오토바이나 자전거에다가 꽃을 싣고 파는 사람들이 엄청 많고 엄청 많죠. 꽃시장이 크게 열리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한국은 꽃 같은 경우에는 진짜 특별한 걸 의미하는데 베트남에서 꽃은 일상이다라고 합니다. 집집마다 화병에 꽃을 꽂아놓고 베트남에서 꽃을 파는 곳이 굉장히 많고 한국은 보면은 의식주가 해결돼야 꽃을 사는데 베트남 사람들은 꽃이 의식주와 동일하다고 합니다. 베트남에게 꽃은 심령적인 곳이고 또한 복을 상징하고 뭐 하여튼 이런 특징들이 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꽃 같은 경우는 많고 많이 입고 진짜 많아요, 사실은. 네. 보면은 그런 것도 뭐 이상하게 생각할 필요 없고 중요한 내용은 아니죠, 사실. 뭐 그렇죠. 하여튼 뭐 핵심적인 건 그거를 알아주면 될 것 같아요. 우리는 한국 네. 사람들은 꽃이라는 거에 굉장히 큰 의미를 담는데 이 사람들은 꽃이 꽃이요. 너무 자연스러운 거죠. 꽃이. 꽃을 주고받고. 네, 꼬치를 주고받고. 네. 네, 그렇죠, 좋습니다. 꼬치구이가 땡기네요. 김춘수 시인의 꽃이라는 시가 생각나네요. 지금.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네, 그는 나에게로 와 꽃이 되었다. 꽃이 되었다. 참 멋진 말 아닙니까? 그렇죠. 약간 그런 거죠. 이게 뭐랄까 그 네임밸류가 중요하다는 거죠. 네, 김 과장 일로 와봐. 이제 이게 되는 순간이죠. 약간 그런 얘기입니다. 하여튼간 베트남에서 보면 또 흔히 볼 수 있는 풍경이 공항에서 꽃 주는 거. 꽃 줘요? 아니, 엄청 많이 줍니다. 공항에서 제가 픽업을 자주 갑니다. 손님들 픽업하러 아. 가면은 그냥 그 꽃을 사가지고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많고 아, 그래요? 공항에 항상 그 꽃을 파는 곳이 있어요. 한국 공항에서 쉽게 볼 수 없는 모습이죠. 난 아무도 안 주던데 나한테는 꽃을. 뭐 당신은 안 주지만 베트남 사람들은 주고받습니다. 아, 그래요? 공항에서. 왜 네. 그러지? 그래서 꽃으로 보면 때리지 말라는 겁니까? 때리려고 꽃을 샀나? 회초리처럼. 하여튼 이 부분은 뭐 그 중요하게 언급되어 있지만 우리에겐 약간 좀 어색해서 뭐 특별히 무슨 얘기를 해야 될지 잘 모르겠네요. 중요하진 않습니다. 이게. 네. 내가 봤을 때.
네, 그리고 뭐 종교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죠. 네, 베트남의 종교, 베트남의 문화 수용. 베트남은 한국과 동일한 반도 국가지만 네. 외래 문화의 수용 방법이 한국과는 좀 달랐다고 합니다. 한국은 외래 문화의 본질을 잃지 않으면서 오히려 그 문화를 깊이 심화시키며 숙성시킬 줄 알았는데, 베트남은 외래 문화를 받아들일 때 베트남이 기존에 가지고 있던 그 문화와 결합해서 뭐 그것이 종교든지 민간 신앙이든지 서로 막 융화적인 색채를 띠는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이것은 바로 베트남의 지리적인 특성 때문인데, 북쪽으로는 중국, 남쪽으로는 태국만에서 인도양으로, 동쪽에서는 뭐 동해, 태평양, 서쪽으로는 라오스와 캄보디아, 미얀마와 인도까지 연결하는 이런 교차 지점에 있었기 때문에 이런 세계 문화의 정수들을 수용하는 데 참 용이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만약 종교가 자신들의 위치를 확보하기 위해 기존 민간 신앙들과 이미 자리를 잡고 있는 전통 종교들과 큰 갈등을 겪지 않는 한 그 종교는 베트남 내에서 자신의 입지를 확보하는 데 별 어려움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가요? 그렇다고 합니다. 하여튼 지정학적으로 약간 중심에 있죠. 약간 중국의 뭐 도교, 그 인도의 불교 문화, 조금 더 넘어가면은 인도의 힌두교도 있고, 뭐 약간 동남아시아라는 게 지정학적으로 센터에 있고 해양 무역의 중심에 있는 위치다 보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 영향을 많이 받았었고, 네. 저는 이 책이랑 좀 잘못된 게 한국도 많이 바뀌었잖아요. 근데 종교를 받아들이거나 할 때 예를 들면 불교 같은 경우는 이제 전통 불교의 형상을 띠기보다는 예를 들면은 뭐 저희가 많잖아요. 사천왕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약간 그 한국에 있는 기존 토속 신앙들을 좀 많이 흡수했죠. 오, 한국 불교가 그랬나요? 한국 불교도 그랬어요, 사실은. 그래서 보면은 그런 거 좀 있었고, 예를 들면 또 일례도, 예를 들면 천주교가 전파될 때 한국에 천주교 같은 경우는 제사를 공연을 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네. 그런 거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약간 왜냐면 이건 교황청에서 원래는 컨펌을 안 하는 거예요. 왜냐면은 그렇죠. 그런 건 있었죠. 네네네. 교황청에서는 어쨌든 뭐 제사를 지낸다던가 천주교가 수용하고 있는. 그렇죠. 저는 성당 다닐 때 알지 않습니까? 그 뭐 제사를 지낸다거나 뭐 조상의 뭐 뭐랄까 묘제에 가서 이제 산소에 가서 이제 뭐 그렇지. 그 교회에서는 뭐 불법이라고 하지는 않지만, 그렇죠. 뭐 명절에 절하고 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그 금기시역이고 금기시역이죠. 그렇죠. 하는데 뭐 천주교는 뭐 그냥 좀 그 나라의 문화와 좀 융합해서 왜냐면 뭐 이건 사실은 뭐 교황청 입장에서는 어차피 같은 뿌리이기 때문에 이걸 컨펌을 하면 안 되는 건데, 그렇죠. 이제 또 한국이란 특수성을 고려를 해서 이제 한국 사람들이 굳이 이거를 필요하다라고 얘기한 거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좀 유동적으로 바뀌었고, 이건 조금 책이 좀 잘못되다 보니까 어쨌건 간에 종교라는 게 어느 나라에 들어갈 때는 그 나라에 대해서 좀 바뀌는 게 있죠. 네, 뭐 서구권 같은 경우는 좀 그게 달랐죠. 이슬람이나 뭐랄까 예전에 그런 거 같은 경우는 조금 약간 폐쇄적인 성격이 있었지만, 그래도 문화적 Y 모 종교 단체가 있습니다. 네. 기독교 단체 같은 경우에 네. 그런 그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네. 훈련하는 걸 6개월씩 진행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아, 그래요? 전 세계적으로 그런 네. 프로그램을 진행하는데, 그게 이제 6개월이다 보니까 온 시간을 다 빼야 되는 거야. 3개월 동안은 훈련을 받고, 뭐 기독교에 있는 모 단체인데 3개월간은 또 막 전도 여행을 가고 이런 단체인데, 한국에만 유일하게 있는 게 그 대학생들을 위한 특별 프로그램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 뭐예요 그게? 왜 그러냐면 한국 사람들은 진짜 아무것도 안 하고 6개월을 빼는 걸 너무 싫어하는 거야. 그러니까 대학교를 다니면서 방학을 활용해서 대학교 다니면서 훈련을 받고 방학 때 훈련을 받는 이런 프로그램을 굉장히 독특하게 만들어내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게 한국에만 있는 거라고 들었거든요. 이것도 한국이 좀 다른 것들을 좀 독특하게 받아들이는 뭐 그런 것 같아요. 뭐 종교 같은 경우는 뭐 베트남 같은 경우는 특히 그렇죠. 왜냐면 이 나라 같은 경우도 워낙 뭐랄까 지정학적 위치를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게 워낙 뭐랄까 그 중심에 있는 나라 중 하나지 않습니까? 고대부터. 네. 그러다 보니까 뭐 미얀마나 이런 나라에서 생각이 달랐을 것 같긴 해. 왜냐면 가운데 있는 나라들이고, 예를 들면 진짜 극단적인 섬나라든지 뭐 이런 거였으면 모르겠지만, 이거 같은 경우는 중국이라는 대국 옆에 있었고, 네. 예를 들면 고대 그 인도라든지 그런 뭐랄까 그 종교적으로 굉장히 뭐랄까 전 세계 4대 종교의 성지 중 하나 아니겠습니까? 그 인도 같은 경우는 거기 중심에 있다 보니까 여러 영화가 많이 믹스가 되었고, 뭐 그러다 보니까 좀 변동이 있었다라는 얘기가 이제 책에서 하고 싶은 거죠. 그렇죠. 베트남의 불교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해보면은, 불교는 베트남에서 가장 입지를 잘 자리 잡은 종교인데, 베트남의 불교는 베트남 민간 신앙과 접목을 하고 토착 신앙과 접목을 해가지고 굉장히 좀 넓게 퍼졌다고 해요. 동네마다 이제 사원들, 절들이 많이 있잖아요. 네. 네. 그럼 뭐 이런 것도 많죠. 예, 그 불교 같은 경우는 근데 이거 뭐 한국도 그러니까 뭐 소승불교, 대승불교 하면서 예전에 뭐 불상을 모시니 안 모시니 뭐 이런 걸로 아마 그 옛날에 아마 논쟁이 있었는 걸로 아는데, 불교계에서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
뭐 많잖아요. 그래서 지금 베트남 같은 경우도 가보시면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생각하는 그런 고전적인 불상이다보다는 한국 같은 좀 성격을 저 많이 받았거든요. 네. 약간 뭐랄까 약간 융합된 네, 좀 게 그런 많은 짬뽕 거죠. 같은 느낌이 좀 들죠, 사실은. 네. 베트남의 유교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유교는 그 요긴한 약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유교는 불교처럼 베트남 내에서 자기의 입지를 확보를 할 수가 없었대요. 왜냐하면 우선 문화적인 측면에서 베트남과 맞지가 않았는데 유교는 사회 구조 최소 단위인 가족 제도가 대가족이어야지 유교의 통치 문화에 적합한데 베트남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소낭, 소농, 소상, 소가족 제도인데다가 생산 방식마저도 이렇게 대농이 아닌 소농, 자급자족적인 이런 사회였기 때문에 유교의 엄격한 서열 문화와 이런 강한 규제의 질서를 필요로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것이 베트남인으로 하여금 유교를 수용하는 과정에서 자신들에게 적합한 것만 선택하도록 한 것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교는 학문과 과거 시험, 관리가 되는 이런 사회 권력 쪽으로 기울어져 갔다고 합니다. 지식층과 귀족층들의 종교가 되었고 유교가 1000년 동안에 이렇게 그런 통치 권력을 가지고 베트남을 지배했으나 각계각층으로 파고들 수 없었던 것은 무엇보다 베트남인에게 침략자의 종교였기 때문이다 라고 적혀있네요. 유교라는 것 자체가 일단 유래가 거기 아니겠습니까? 춘추전국 시대에 네. 혼란스러운 나라에서 어떻게 하면 나라를 잘 날 수 있을까 방법에서 이제 뭐 개인의 입신양명과 약간 뭐랄까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뭐 개인의 몸을 갈고 닦는 이걸로 시작된 거 아닙니까? 제가 알기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중국이 베트남을 1000년 동안 지배했는데도 유교가 일반 백성에게 내려가지 못한 이유는 베트남의 문화와 맞지 않았고 침략자의 종교에 대한 반감, 중국에 대한 반감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유교라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통치 체제에서 나온 종교고, 그래서 네. 뭐 개인의 입신양면 그리고 뭐 뭐랄까 날아가야 되는 일, 약간 뭔가 통치 체계를 구체화시키는데 많이 유용이 됐었죠, 사실은. 네. 그래서 저희가 뭐 공부를 열심히 해서 좋은 관직에 나가고 의리를 뭐 중요시하고 뭐 신의를 중요시하고 뭐 그런 뭐랄까 약간 도덕에 가깝죠, 사실은 유교라는 자체가. 그렇죠. 유교는 종교라고 볼 수는 없고. 그렇죠. 그 사회 보통 종교라는 게 제가 내리는 기준은 사후 세계를 어떻게 보느냐가 제일 가장 큰 건, 유교 같은 경우는 현세를 따지는 뭐랄까 종교라고 할 수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좀 진화를 그렇게 했죠, 계속. 네. 그러니까 뭔가 그 통치 체제라든지 그 시스템을 만드는 거에 대해 중심을 둔 종교인데, 베트남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이거는 왜냐면 중국 같은 큰 대륙에서는 필요하죠. 사람이 많고 혼란스러운 세상에서 이거를 통제하기 위한 통제 규범을 만들기 위해서 유교라는 건 굉장히 효과적으로 쓸 수 있지만, 불교는 베트남 같은 경우는 말씀드린 것처럼 뭐 뿌리면 잘나고 평화로운 나라에서 뭐 그런 게 필요해. 그냥 가족들끼리 그냥 오손도손 네. 살아도 충분히 먹고 사는 나라에서는 이런 거가 좀 먹히지 않지 않았냐. 오히려 제가 말씀드린 뭐 그 불교 같은 거나 뭐 다른 종교들이 좀 더 먹힐 수가 있다 생각한 게 이제 그 뭐 군신유의, 부부유별 이런 게 다 유교에서 나온 거죠. 네네. 사실은 뭐 그런 한국은 굉장히 좀 적합한데 여기는 좀 그게 없는 게 약간 좀 그렇게 일리 있게 다가오네요. 제 생각에는 좀 성격이 좀 달라가지고 그런 게 있지 않냐라는 성격입니다. 그래도 이제 뭐 동아시아라든지 아시아권, 동아시아권에서는 동북아시아 쪽에서는 중앙 집권이라든지 사회 체제를 이룰 때 어쨌든 간에 중국 영향을 받아서 유교적인 사상을 많이 들여왔죠. 일본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예를 들면 예를 들어 중앙 집권이 안 된 뭐 삼국시대 이럴 때만 해도 유교 사상이 없었는데 점점 체계를 갖추고 해서 들어왔고, 제 생각에는 아마 베트남에도 유교가 들어온 게 그때 들어온 게 아닌가. 네. 예를 들면 왕조들이 많았지 않습니까? 응원 왕조니 뭐 이런 왕조들이 나오면서 시스템을 갖추기 위해서 들어왔지만 실제 사람들이 믿기에는 별 뭐랄까 뭐 이렇게 좀 뭐 일상적이지가 않은 거죠. 실효성이 없다. 네네네. 라고 생각해서 그냥 그런 의미로 유교가 들어왔고, 네. 그 저희가 하노이 같은 데 보면 유교 사원들을 많이 볼 수 있잖아요. 사실은 없진 않아요. 사실은 문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거 같은 경우는 베트남 사람들이 그렇게 중요한 문화유산을 여기질 않는 것 같아. 네, 왜냐면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종교라든가 이런 시스템이 아무리 좋은 얘기해도 자기 마음에 안 하다 하면은 뭐 의미가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유교라는 거에 종교라는 태색이 좀 되지 않냐? 라는 게 이제 좀 뭐 제 생각이에요. 그냥 개인적인 사견인데, 예, 나만은 이때 큰 의미는 없다. 예, 오히려 그 생각하실 수 있죠. 여기 뭐 애들이 뭐랄까 뭐 불당 이런 게 많으니까, 네. 그 사당이 많으니까 이게 조상 숭배를 하는 게 아닌가.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런 저희가 생각하는 그 유교에서의 조상 공경이라기보다는
뭐랄까 민간 신앙적인 토속 신앙적인 토속 측면에서 약간 그 불교랑 결합했던 네. 뭐 토속 신앙적인 그 성격이 강하니까 뭐 제가 생각하는 뭐 부부 유별 입신 양명 뭐 그죠 그거 군신유의, 군신유의 붕우유신, 두사부일체 이런 거 투사부일체. 네 그런 거랑은 좀 거리가 멀다. 네. 네 도교입니다. 토이즘이라고 하네요. 토아이즘. 토아이즘. 네. 도교 뭔지 아세요? 도교. 베트남에서 역사 발전과 베트남인의 삶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친 종교 중에 하나죠. 네. 유교, 불교, 도교. 바로 그 도교죠. 도교가 뭔지 압니까? 도를 하십니다. 도교는 그 도를 노자의 출현으로 네. 부채화된 사상인 도덕경과는 구분된다고 하는데 그게 뭐죠? 도를 하십니다. 그게 도교예요? 아니지. 아니잖아요. 괜한 소리고 그냥. 사실 전 모르겠어 도교가. 근데 이제 나무 위키를 빌리자면 신선 사상을 근본으로 음양, 오행, 복서, 무축, 참의 등을 더했다. 도가의 철학. 그 아까 네. 도가가 누구죠? 그 사람 그 아까 노자? 도덕경. 도덕경 노자의 그 도가 뭐랄까 그 자연과 하나 된 뭐 이제 그 제가 무의자연에 이제 그게 합쳐져 가지고 만든 종교라고 하네요. 네, 이게 보면은 뭐 풍수나 점술 그렇죠. 뭐 그런 이런 것들이 이제 도교적인 네. 측면이라고 하는 것 같아. 그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옥황상제 얘기가 나오고 불로장생. 제가 알기로는 도교 같은 경우가 그런 게 아닌가 싶어요. 약간 뭐랄까 불로장생 그러니까 개인이 수행을 거치면은 초월적 존재가 될 수 있다. 네. 라는 그 베이스인 것 같아요. 약간 불교랑 약간 비슷한 느낌이죠. 불교 같은 경우는 도를 닦고 나면 그 에브리바디가 석가모니가 될 수 있다. 라는 뭐 얘기고 약간 그 이슬람과 그 뭐랄까 서구권 신앙이 좀 다르죠. 절대자를 믿는다기보다는 개인의 도를 닦아가지고 개인의 노력 자연에서 막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막 학을 타고 다니면서 막 하면은 이제 뭐 예를 들면 짜잔 약간 이런 느낌이죠. 약간 짜잔이죠. 약간 종교라기보다는 그쵸. 예, 좀 그런 짜잔 이런 느낌이다 보니 그러니까 그럼. 아까 얘기했던 그 유교 같은 경우에는 네. 들어오려고 했는데 네. 이게 좀 안 맞아. 안 맞아. 뭔가 그 왁구가 안 맞아서 안 못 맞아. 들어왔는데 그치, 이거는. 도교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자연을 존중하고 그렇죠. 뭐 남의 재산을 탐내지 않고 이런 네. 베트남인은 행위와 사고방식에 부합해서 도를 조금 더 닦고. 친밀하게 잘 들어왔다고 합니다. 그렇죠. 도교가 베트남에 들어왔을 때 뭐 거의 걸림돌이 없었고 굉장히 빠른 속도로 베트남인의 사회생활 속에 한 부분이 되었고 이렇게 지배계층부터 평민계층까지 굉장히 넓은 영향을 미쳤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래, 예. 본질적인 측면에서 볼 때 뭐 그런 노자의 색깔은 없고 주로 선도가 주종을 이루었다고 하는데 뭔 얘기인지 잘 모르겠네요. 선도가 뭐죠? 신선도를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하여튼간 뭐 신선이 도교- 되고 싶다 어. 이런 얘기 같고 그래서 이거는 아직까지 많이 남아있죠. 그 복을 비는 사상 같은 경우는 어떤 거? 복을 빈다. 복을 빈다. 점집 되게 많잖아요 여기 보면. 그치. 예를 들면 뭐 오늘 제가 아까 전화에서 말씀드렸던 뭐 재수가 없다 이런 것도 약간 이거는 약간 맞는 얘기가 아닌가 싶어. 실제로 베트남 사람들이 그걸 많이 믿고 있죠. 약간. 그렇죠. 베트남 사람들이 어. 굉장히 재수가 있고 볼 굉장히 따집니다. 정말 따져요. 이를테면은 그 또 우리가 명절이었으면 얘기했을 그 썽야라고 하는 그 베트남 설 명절이 굉장히 독특한 의식이 있어요. 네. 설날 당일날 누가 우리 집에 처음 오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거거든요. 그래요? 굉장히 그러니까 설날 첫날 방문하는 손님이 굉장히 복을 들고 온다고 그러니까 복을 가지고 오냐 마냐 요걸 따진다고 해서 그러니까 특별한 사람을 초대하기도 하고 초대하지 않은 이상한 손님이 오게 되면은 굉장히 이제 싫은 거죠. 재수없는 사람이 오면 우리 집에 평생 동안 재수가 없으니까 뭐 재수 있고 없고를 따지는 거죠 이것도. 네. 그래서 뭐 저도 뭐 도를 잘 모르겠지만 아마 저희가 느끼기에 베트남 사람들이 점을 굉장히 많이 보고 그 소위 말하는 그 뭔가 그 기륭화복을 되게 많이 따지죠. 이거는 기륭화복을 따진다는 거는 절대자가 뭔가를 점지해 준다기보다는 뭐랄까요 그 우리 같은 그 책 같은 거 봐가지고 오늘 시점이 어떻다는 거지 약간 그렇지 않습니까? 뭐 알라가 점지를 해주고 하느님이 점지해 준다는 느낌보다는 그 뭔가 좀 설명이 어렵네요. 저희는 종교인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종교학 학사가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실제로 베트남 사람들의 삶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뭐 결혼 날짜 이런 것도 잡는 거 보면 아직까지도 많이 남아 있잖아요. 그게. 네. 예. 그렇습니다. 혹시 뭐 도교에 대해 잘 아시는 분 있으면 댓글 좀 달아주세요. 이거. 그렇죠. 좀 알려주십시오. 예. 베트남의 힌두교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면은 힌두교는 베트남에 영향을 별로 미치지 못했다고 합니다. 힌두교가 그거 아닌가요? 그 소 막 숭배하고. 소를 숭배하는 거는 아니고 잠시만요. 힌두 맞아, 소 안 먹고 소 그 똥 싸고 다니고 길에다가. 예, 소를 신성시약이죠. 네네네. 예,
이슬람 대지를 하여튼 뭐 베트남의 힌두교에 대해서 얘기하면은 한국은 힌두교가 굉장히 거리가 먼데 베트남은 지리적으로는 뭔지 않아요 사실은. 한국하고는 거리가 멀죠. 그렇죠, 근데 베트남은 거리가 멀지 않은 게 베트남엔 힌두교가 존재했었고 힌두교의 유적도 있습니다. 중부에 있는 그 마선 유적지 이런 데가 네. 힌두교의 그런 그 유적지라고 하죠. 힌두교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아는 게 제 카스트 제도죠. 카스트 제도. 예, 카스트 제도. 윤회를 믿고 이 사람들은 네. 다음 생은 내세를 믿기 때문에 굉장히 엄격하죠 카스트 제도가. 지금은 미국은 인도에서 많이 믿는 종교인데 사실은 이게 뭐라고 말씀드려야 될까? 아직까지도 인도에서는 남아 있죠. 그 수드라, 남아 있죠. 네. 카스트, 뭐 브라만, 네. 샤트리아 이런 계급들이 남아 있고. 그러니까 그게 뭐 철저한 계급 사회죠. 현생에서 내가 이 수드라 계급에 사는 이유는 현생에서 내가 그 전생에서 이만큼밖에 못 살았기 때문에 이렇게 살고 있고 다음 세상에는 내가 하는 거에 따라서 더 브라만 계급으로 올라갈 수도 있고 약간 그런 계급 사회적인 영향이 큰 종교고 하다 보니 그냥 오늘만 사는 베트남 사람들한테 좀 그렇죠. 어필이 크게 되지 않지 않았냐. 이거는 유교가 베트남에 적응 못했던 거랑 비슷한 맥락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다기보다는 약간 뭔가 그 아득바득 열심히 살아가지고 내년 생을 좀 더 열심히 살아보자. 뭐 전생을 하는 개념의 종교다 보니 그래서 좀 영향이 좀 크지 않았고 아주 오래전에 베트남의 그 남부 중부 아래 지방 쪽에 그 캄보디아겠죠? 참파 왕국이 있을 때 거기가 네. 이제 힌두교를 이제 따르는데 네. 베트남이 위에서 아래로 통일이 되고 국가를 확장시켜 나가면서 자연스럽게 베트남과 안 맞기 때문에 사라졌던 종교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말씀드리면은 만약에 캄보디아가 베트남을 좀 정치적 군사적으로 영향력을 많이 미치는 거였다면 아마 힌두교가 들어왔을 가능성이 있어요 사실은. 근데 어쨌건 간에 베트남이 계속 캄보디아랑 갈등이 있었지만 결국은 뭐랄까 포지션을 좋게 잡고 갔잖아. 그러다 보니까 좀 그런 게 있지 않냐. 종교의 다양성은 좀 재미가 없는 것 같아요 이 나라는. 제가 말레이시아 가보니까 되게 많이 느꼈거든요 그게. 다양성이. 예, 그 모스크가 있고 옆에 교회가 있고 약간 그런 거에 대해서. 뭐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그런 측면하면 이제 이스라엘이 장난이 아니죠. 이스라엘 모스크가 없잖아. 이스라엘 모스크가 왜 없겠습니까? 거기는 거기, 황금 그 사원이라는 사원이 있으니까. 네 성전산. 그러니까 이 성경적으로 가장 중요한 포지션이 있는 성전이 있었던 곳에 그 아사히산 이제 뭐지? 시나이산. 그 시나이 반도는 또 좀 다른 데고 거기는 그 이제 이집트 쪽인가? 그렇죠. 시나이산이구나. 네네네. 네. 거기 굉장히 거기 보면 예루살렘 성 같은 경우에는 4개 구역이 있죠. 뭐죠? 기독교 구역, 이를테면은 유대교 구역, 그다음에 이슬람. 무슬림 구역, 그다음에 하여튼 천주교 구역 뭐 이런 식으로 볼 수가 있을 정도로 그러니까 그건 완벽하게 구분이 돼 있고 3대 종교의 성지인 거죠. 기독교와 사실은 천주교와. 너무 좀 릴리전한 그거다 보니 그거는 좀 특별한 게 없고 그렇죠. 거기는 사실은 굉장히 스페셜한 그러니까 케이스니까. 사실은 뭐랄까 60억 인구 중에서 종교로는 가장 특별한 나라 아닙니까 그 나라. 그쵸. 왜 그렇게 된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 뭐잖아요 그 뭔가 이게 탁탁탁 던졌는데 보통 이렇게 분산이 됐는데 거기는 하나에서 다 튀어나왔잖아요 몰빵이 되다 보니까. 다른 얘기고 그런 의미로 좀 종교. 그 말레이시아 같은 경우 좀 이게 베트남에 계셔 보면은 종교에 대해서 다양성을 안 느낀다라고 느낄 수밖에 없는 게 저희가 봤을 때 가장 티를 많이 내는 종교 있지 않습니까? 그 이슬람 종교가 없어요 여기. 그렇죠. 모스크가 보이고 히잡을 들으신 분을 보면은 사람들이 한국 같은 경우에는 보면 교회가 한 집건 한 집인데 교회가 있긴 하지만 교회가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십자가가 없거든요. 네. 걸려있지 않거든요. 그렇지. 근데 베트남 같은 경우는 좀 그게 적죠. 그래서 근데 그나마 뭐 불교적인 불교 사당이나 뭐 유교 뭐 이런 거는 좀 보이긴 하죠. 한데. 근데 그게 이제 그런 게 베트남의 분위기를 만들어내는 거고 뭐 다른 특별한 그런 건 없는 것 같아요. 사실은 뭐 몇몇 종교적인 도시 제외하고 제가 봤을 때 이슬람이란 것도 제가 그 실제로 이슬람 믿는 사람 처음 봤기 때문에 그 나라에 가서 이런 느낌을 받은 거지. 저도 뭐 몇 번 가보다 보면 별 느낌이 안 들 것 같긴 한데 잠깐 뭐 베트남은 정리하자면은 그 종교적으로 되게 자유롭다 하는 거죠. 뭐라고 할 수 있을까? 뭐 그렇죠. 뭐 기독교 천주교는 뭐 사실 다 믿고 별로 그런 거 없잖아. 근데 베트남은 크게 뭔가 그런 건 없는 것 같아. 그 약간 서구권의 종교들 이슬람, 기독교, 약간 그 뭐랄까 그 세 종교, 천주교, 기독교, 이슬람 같은 경우는 베트남에서는 그렇게 뭐 영향력이 있나? 뭐 하여튼 종교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베트남이 그런 기독교나 이런 천주교나 이런 데서 이렇게 외국인이 내국인한테 얘기하는 거는 굉장히 꺼려해요. 법적으로도 그렇게 하는 게 잘못 걸리면은 추방당하게 되는 거고. 근데 내국인들 사이에서 너네들이 믿고 뭐 모이고 하는 것들은 굉장히 뭐 노터치, 좀 편안한 느낌도 있고.
보통 그 세 개가 건물을 요즘에 신식으로 많이 짓잖아요. 그런 게 없다 보니까 좀 그런 게 느끼는. 하여튼 뭐 좀 그런 느낌이 그래서 뭐 종교적으로는 뭐 여기까지 하시면 네, 될 것 될라나? 같습니다. 예. 이번에 얘기하고 싶은 내용은 저기 잠깐 지났는데 베트남의 설날과 복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설 특집도 했어야 되는데 사실 할 얘기가 없어요 저희가. 잘 몰라서 네 그렇습니다. 현지인을 모셔야 되는데 네. 그래서 뭐 베트남의 설날이 가까우면은 진짜로 길거리마다 귤나무를 팔아요. 귤나무가 상당해요 지금. 네. 저는 궁금한 게 이거 1년 끝나면 다 이 귤 다 어디로 가나 싶어. 이거는 또 먹으면 안 된대. 맞아? 네. 까먹었다가 엄청 혼났어요. 아 이게 궁금한 게 이게 또 한 3개월 이렇게 있다가 없어져요 갑자기. 그렇죠. 어디로 가지? 버리나 그냥? 몰라. 이건 나중에 버리겠지. 이건 제가 한번 알아볼게요. 근데 이거 복나무라면서 애들이 버리면 안 되잖아. 한번 알아보세요. 아 진짜 궁금해서 그래 진짜. 하여튼 그 귤이 굉장히 황금색으로 생겼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돈을 상징하고 복을 상징해가지고 굉장히 주고받고를 많이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귤과 함께 또 복숭아 나무, 이게 남쪽에서 많이 한다는 것 같은데. 북쪽에서도 많이 합니다. 그래요. 하긴 하죠. 근데. 네네. 네. 이걸 꺾어다 놓고 펴놓으면은 한 달 넘게 이게 꽃이 지속된다고 해서 네. 이게 귤나무하고 복숭아 인간이 나무를 미안해. 응? 인간이 미안하죠. 나무는 얼마나 아플까요, 꺾으면. 아 그렇지 아프지. 예. 인간이 뭐. 미안합니다. 베트남은 그렇습니다. 이거는 그런 영향도 있지 않나 싶어요. 그 중국 사람들이 복 좋아할 때 색깔이 노란색, 빨간색 얘기 많이 하잖아. 예, 그런 것도 영향이 있지 않냐라는 그렇지. 생각이죠. 저희. 파란색은 안 어울리잖아. 안 어울려. 복이랑 좀 안 어울려. 그 블루랑은 우울한 약간 그런 거랑 그렇죠. 글루미한 느낌이죠. 초록색도 안 어울리고. 다른 색 없나? 복이랑 어울리는 색깔들. 복이랑 어울리는 색깔은 보라색 이런 것도 이상하고. 보라색도 이상해. 막 핏빛이잖아 느낌. 아 맞아. 그런 뭔가 그 빨간색, 노란색 제일 맞는 것 같아. 그래서 뭐 그런 것 같아. 빨간색 너무 빨간색도 그런 거 아닌 것 같아. 정렬의 빨간색은 아니고 그렇지. 약간 지금 막 붉은. 네, 붉은 빛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런 거 같은 경우는 베트남 오시면은 다들 이제 새해 되면은 하시고 그런 생각도 한번 했어요. 이제 한라봉 장사를 할까 여기서. 괜찮나? 설때. 근데 물론 네. 이게 이제 그 나무 이거를 못 들고 들어오니까 묘목을 그 생각도 했어요. 그건 제가 지나간 생각으로. 애들 이런 거 좋아하니까 한라봉 쪼매난 묘목을. 천혜향을 좀 그렇지 해볼까? 그런 거 있잖아. 뭐 드시든지 말든지 마음대로 하시던데 메이드 인 코리아 하면 좋아하지 않을까? 하여튼 저기 한인마트 가면 어. 팔긴 팔았던 것 같은데 무지하게 비싸게 팔았어. 뭘 천혜향을? 알라몬 같은 거. 아 그 말고 묘목을 가지고 오자는 거지. 명목은 좀 너무했다. 아 그래도 이게 그래갖고 100만 원씩 받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좋죠. 예, 그래서 이거 어차피 이렇게 주느니 애들이 아니면 한국 귤 마시잖아요. 뭐 밀감이라 하냐? 밀감 말고 뭐 저기 그 작은 귤 있잖아. 작은 귤, 금귤. 그 탱자, 금귤. 금귤. 작은 거 있잖아요. 작은 거. 음. 그런 거 딱 주면 좋아하지 않을까? 혹시 비즈니스 관심 있으면 연락 주십시오 저한테. 네. 그리고 또 뭐 저희는 처음 말하는 얘기인데 이걸 처음 들은 얘기예요. 설날에 대해서 또 물에 대해서 되게 중요하고 생각하네요. 베트남 사람들이. 네. 한국은 이제 설날 자정 이후에 복조리를 이제 걸어놓고 또 팔고 사고 하는데 네. 베트남 사람들은 물을 산다네요. 물을 산다고요? 네. 물을 어떻게 사지? 라비에서 사나? 코카콜라에서 물을 사서 걸어놓는다 이런 건가? 물 장사를 좀 해볼까? 물장사라고 하면 좀 표현이 조금 그러면 물 세일즈, 워터 세일즈를 합시다. 이거. 오늘은 물이 좋네. 물이 좋죠. 아 그렇죠. 그래서 그런 말하면 큰일 납니다 지금 요즘에 불타오르는 태양 때문에 지금 불이 타버렸죠 지금 물 좋아하다가 지금 물 만난 고기처럼 맞아서 지금 아주 지금 끓고 있던데 보니까 예 지금 네. 그 왜 복을 위해 한국 복조리를 베트남은 물을 사는 것일까? 복조리의 원료인 볏짚은 수도작 농업의 결과물이고 물은 수도작 농업의 근본이라고 합니다. 베트남은 수도작 농업의 근본인 물을 취해서 한 해의 복을 상징화시켰고 한국은 수도작 농업의 수확물인 복조리를 취해서 한 해의 복을 상징화시킨 것이다 라고 하는데 굉장히 이건 뭔가 일부러 쓰기 위해서 글을 쓰기 위해서 맞춘 것 같은 제 느낌이. 생각에는 여기 물이 더럽잖아. 아, 물이 좀 더럽죠. 그래서 깨끗한 물이 귀해서 그런 게 아닌가. 네 여기 뭐 물이 좀 더럽습니다. 석회질이 많고 하여튼 그래서 뭐 설날 얘기는 다음번에 또 베트남 사람들 모셔고 네 한번 하고 싶네요 진짜. 해보는 걸로 합시다. 네. 네 그리고 또 뭐 있을까요? 또 무덤이 많죠 이게. 네, 이 마지막 파트입니다. 네네. 베트남의 그 무덤과 조상. 베트남에서의 무덤은 불가침의 영역이다. 한국에서도 좀 뭐랄까 한국은 무덤이 좀 떨어져 있죠 아무래도. 떨어져 있죠. 네. 아무래도 생활권에 무덤이 있으면 그 무섭고 조금 뭔가- 불길하게 여기는 게 있으니까. 네네네. 베트남 같은 경우는
보시면 알아요. 정말 많은 아파트가 그냥 무덤 끼고 있어요. 네 무덤 끼고 있어요. 뒤에 보면 네. 굉장히 그래. 일전에 말씀드렸죠. 저희 그 귀신을 보는 남자 그렇죠. 양프로. 양프로. 양프로랑 얘기하면서 그 친구가 귀신 잘 봐요. 무덤을 좋아하는 친구라서. 왜 그러냐면 베트남 사람들이 무덤을 굉장히 소중하게 여긴대요. 예. 네, 그래서 무덤에 대한 문제는 법으로도 명령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신상불가침한 영역이고 돈 주면 할 거예요. 근데 세상에. 뭐 그러겠지만 30억씩 준다. 이장해 달라고 하면 하겠죠. 이 무덤이라는 게 네. 나의 조상, 내가 모시는 조상이 계신 성소이기 때문에 가까이에 놓고 뭐 무슨 일이 생기면 가가지고 아버지 어머니 저 왔어요 좀 잘 좀 되게 해주세요 뭐 이런 얘기하는 것처럼 이렇게 좀 가까이 두고 있는 거기 때문에 앞에 말한 그거랑 좀 유사하지 않나 싶어요. 그 약간 그 폐쇄성. 네, 폐쇄성과 그 약간 뭐랄까 라인 타는 거 좋아하는 그런 것처럼 좀 네. 그런 게 있지 않냐. 그래서 무덤이 되게 많다 생각보다 엄청 많고 죽으면 다 근데 어디 묻히지 나 진짜 궁금하네. 하노이 쪽에 보면 공동묘지가 있나 여기? 공동묘지가 있잖아요. 아니 이런 공동묘지는 기존에 있는 묘지들이고 지금도 사람들 누군가 죽고 있잖아. 네, 근데 한국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뭐 요즘에 수목장을 한다든지 뭐, 그렇죠. 뭐 화장을 교회 성당 해서 불교에서 되게 화장터를 크게 짓거나 뭐 그 매장지를 크게 짓는데 베트남은 좀 그걸 안 어디다 주지 지금 그러면? 모르겠네 그거. 여기 계속 묵고 있다는가? 한번 조사를 해봐야 될 것 지금 같은데. 좀 조사를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궁금한 네. 내용이네요. 네, 그래서 무덤이 중요하다. 조상료 가지 말자. 그렇죠. 무덤에 침 뱉지 말고 네. 뭐 이런 얘기죠. 네, 이렇게 해서 저희가 갈대와 강철 같은 베트남의 두 얼굴에 대해서 한번 다뤄봤습니다. 네, 저희가 이번에 2부로 내기했던 거 한번 내용을 요약해 보면은 네. 베트남 여성에는 두 얼굴이 있다. 남성성과 여성성. 맨얼굴과 메이크업 얼굴. 그렇죠. 베트남 여성들은 남자의 역할도 굉장히 많이 해왔고 베트남에는 여자 영웅들이 많다라는 그렇죠. 얘기를 했었고요. 또 뭐 있죠, 딴 거는? 베트남이 굉장히 힘든 시기를 많이 겪었기 때문에 네. 그러던 사이에 남자들이 전쟁을 나갔고, 그래서 그 밖에서 먹고 살기는 힘든데 네, 이제 그 윗띠는 살려주기 위해서 그렇죠. 그런 일을 해왔기 때문에 네. 뭔가 오피셜한 일들은 많이 차지하고 있고, 네 베트남에는 또 여성들을 기념하기 위해서 여성의 날이 있고, 챙겨 드려라, 네, 챙겨 드려라. 전쟁에 갔다 왔더니 일자리가 사라져 있었고, 네, 백수인데도 불구하고 큰 소리를 치면서 살 수 있는 네. 베트남 남자들이라고 하고, 그 베트남 남자들은 갔다 와서 할 게 없었기 때문에 도박을 약간 좋아한다. 도박이나 뭐 축구, 내기 이런 거에 많이 빠졌었다. 도박을 하자. 그렇죠. 그런 겁니다. 또 뭐 있죠? 그다음에 종교 얘기가 있었나? 꽃과 베트남에 아, 대해서 꽃 좋아한다? 나왔었죠. 베트남 사람들은 꽃을 좋아한다. 한국 사람들은 의식주가 해결돼야 꽃을 사는데 베트남 사람들은 의식주 이전에 의식주와 동일한 개념으로 그렇죠. 꽃을 굉장히 네. 일상으로 여기고 있다라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뭐 있죠? 베트남의 종교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죠. 종교 여러 가지 믿는다. 네, 불교, 도교, 특히 도교적 영향이 많다. 베트남에. 그렇죠. 뭐 조상시 숭배라든지 길흉화복을 점치는 아직 그 점집들이 많다. 불교가 제일 널리 퍼졌고 도교가 네. 자연스럽게 들어왔으며 유교 같은 경우에는 네. 이제 그런 권력기관을 유지하고 음, 뭔가 정치 권력을 유지하는 시스템 쪽으로 네. 잘 들어왔다. 또 뭐 있죠? 나머지는 뭐 설날에 설날과 뭐 선물 주고받고 네, 뭐 과일도 뭐 그거 뭐죠? 그 무슨 그렇죠. 귤나무, 귤나무 그리고 이제 뭐 복숭아나무 복숭아나무 주고받고, 무덤 조심해라. 이 사람도 소중히 여긴다. 그렇죠. 물을 설날에는 또 중요했다. 뭐 이 정도로 마무리하면 되지 않겠나 싶네요. 네, 이 정도로 일단 다뤄본 내용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두사비 같은 느낌이에요. 그런가? 그러니까 뭐 일단 여자들 얘기가 되게 뭐 뭐 일단 이 책과 이제는 좀 책을 떠나서 우리가 느꼈던 베트남의 그런 양면성 이런 게 있을까요? 양면성요? 네, 일전에 뭐 말씀 많이 들었는데 그 되게 세상이 빨리 바뀌고 뭐 그럴까 최첨단 IT를 달려가는 나라인데 아직까지도 뭐랄까요 그 그렇죠. 인프라는 굉장히 허접하다. 약간 후져 예. 있는데도 불구하고 IT 뭔가 핸드폰을 이용하고 스마트폰 뭐 네. 이런 것들은 굉장히 또 최신. 제가 살면서 느끼는 건 제일 유지하는 그런 게 양면성. 뭐 있어요, 엄사님은? 그러니까 약간 그런 것 같아요. 아직까지도 한국 같은 경우에는 오토바이를 안 건너뛰고 바로 차가 등장했잖아요. 베트남은 이렇게 오토바이를 타는 나라인데 막 말했던 대로 데스크탑이라는 걸 거치지 않고 컴퓨터를 거치지 않고 모바일 세대가 왔어요. 네. 뭐 조심을 하셔라. 그래서 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자존심 얘기 같은 경우 뭐 그런 거 되게 저도 좀 많이 와닿았고 되게 잘해주고 하지만 뒤에서도 약간 뭐랄까
못 찾는다 사람들이. 그리고 뭐 그런 것도 양면성이 네. 아닐까? 혼돈 속의 질서, 아, 무질서 속의 질서가 있는 그렇죠 그거. 오토바이가 다니고 무단횡단. 베트남은 무단횡단이 일상적인데 그 무단횡단이 과연 그게 무단횡단이 아니죠. 그건 사회가 이제 규범적으로 정의한 약속 같은 느낌이죠. 그렇죠. 나는 건너갈게, 너는 날 피해가라. 차가 나는 지나갈 테니까 너가 날 알아서 피해가라.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횡단보도 이런 건 중요하지 않다. 그런 것들. 뭐 딱히 모르겠어요. 아직까지는 뭐 저희가 길게 살지는 않았기 때문에 평생 살아도 알까? 라는 생각들? 베트남 와이프와 결혼하지 않는 한 네, 알 알아도 수 뭐, 없는 것들이 네. 많은 것 같습니다. 아 맞아. 그런 거 여자들 같은 경우 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 약간 어떤 거? 좀 웃긴 얘기 좀 집착이 심한데 네. 남자의 외도를 봐주는 막 그런 것들 되게 많이 본 거 같고 그래서 아 여자가 남자 그렇죠. 좀 그런 거 이게 약간 양면성일까 이게? 양면적이지 않냐? 약간 되게 쪼면은 막 이렇게 막 해서 막 큰 싸움이 날 것 같았는데 또 뭐 한 번씩 보면 되게 좀 그런데 관대한 것 같기도 하고 이 사람들이. 네. 예, 좀 그런 거가 양면성 같습니다. 예, 뭐. 이 정도면 마무리 되지 않을까? 네, 될 것 같습니다. 예. 하여튼 뭐 베트남의 양면성인 모습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느낀 게 있다면 또 댓글 달아주시면은 네, 뭐 제가 또 뭐 언제 피드백을 드리면 되니까 또. 네,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하여튼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내용은 그 심상준 박사님과 김영시 원장님이 쓴 두 얼굴의 베트남이라는 베트남에서 책에서 정보를 추천. 네, 정보를 이제 요약해서 말씀드린 거기 때문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책을 꼭 구매해서 읽어보시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이 정도로 네, 마무리해서. 감사합니다. 네. 오랜만에 찾아뵙습니다. 네, 댓글 읽어 들어가는 시간입니다. 네, 저의 엄사장의 팬이었던 우리 김리비님께서 네. 새해에도 굿모닝 비엔남 흥하시길 하셨습니다. 네, 그리고 구글이 양아치라고 말씀하셨는데 구글이 양아치 새끼. 이거 요즘에 좀 뭐 어떻게 잡는다고 막 얘기하는 것 같던데 계속 나오는 게. 아 그런가요? 네, 뭐 잡아야지. 외국에서도 지금 약간 구글 관련해서는 약간 좀 반감들이 많다 보니 네. 그래서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건데 뭐 세금 걷어야죠. 새끼들 잡아야지 진짜. 장사하고 날로 먹으면 안 됩니다. 네. 나쁜 놈들이죠. 19년 이루어진다님께서 저번에 뗐 기간 비추하신다고 댓글 달아주셔서 12월 31일에 다녀왔습니다. 비가 오긴 했지만 너무 즐거웠어요. 감사드려요. 라고 하셨습니다. 아주 재밌게 오셨다니까 다행이네요. 그래서 네. 근데 뗐은 뭐 사실 뭐 있긴 있는데 진짜로 여행지에서만 계셔야 되니까 하노이에는 추천 안- 없고 네. 여행지 가야죠. 가려면. 네, 그 추천 안 해드렸는데 잘 다녀오셨으니까 다행인 것 같아요. 네. 훈니님께서 해외 취업편에 2,000캐시 보내주셨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네. 그리고 무시카님께서 현지 얘기 잘 듣고 있어요. 5년 뒤엔 베트남에 가서 도전해보고 싶은 40초 남자예요. 개인적으로 각종 산업 분야에 대해 디테일한 분석 부탁드려요. 전문성보다는 현지 체감과 현지인들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렇죠. 전문성보다는 뭐 저희 거 같은 경우는 저희가 또 산업군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이제 하나둘씩 얘기를 하고 네. 혹시라도 무시카님께서도 그 뭐 궁금하신 특정 산업군이 있다고 하시면은 남겨주시면 저희가 또 뭐 댓글로 읽어드리거나 아니면 또 기회가 네. 되면 또 네. 전문가를 초청해서 확인해서 해드리겠습니다. 네. 19년 이루어진다님께서 궁금한 게 있었는데 베트남 현직 의료 쪽 얘기 듣고 싶어요. 간호사나 물리치료사, 방사선사 대우나 급여 같은 게 어떤지 아시나요? 궁금했어요. 라고 하셨습니다. 좀 아시나요? 일단 의사는 대우가 괜찮죠. 그래도 근데 지금 여쭤보시는 게 네. 현지인에 대한 얘기인가? 현지 아니면 의료 쪽이면 한국인이 아마 와서 일하는 경우에 대해서 여쭤보신 게 아닌가 싶기도 해요. 간호사 제가 한국 간호사분 본 적이 있는데 한인병원에서. 근데 그거 같은 경우는 간호사를 한다기 보시다기보다는 약간 그 실장 같은 느낌으로 카운터에서 응대를 많이 하시지 실제로 업무 같은 경우는 베트남 직원분들이 많이 하시고요. 한인병원 얘기하는 네, 거죠? 한인병원에서 그렇죠, 보통. 그렇죠. 방사선사는 네네. 잘 모르겠고 물리치료사는 제가 듣기로 여기 전직 물리치료사 하시는 분이 여기 마사지 하나 하셔가지고 잘 된다 이런 얘기가 그런가요? 뭐 일단 미용실 위쪽에서 그 약간 그 물리치료사 자격증 가지고 계신 분이 마사지를 하시는데 뭐 소문이 좋다 뭐 이런 얘기 들어봤어요. 네. 그리고 뭐 아무래도 임금 자체는 한국만큼은 줄라나? 한인병원은 한국만큼 받는 것 같아요. 네. 그런데 한인병원이 또 그렇다고 많지는 않으니까. 네. 그래서 굳이 뭐
뭐 진출하실 생각이 있으시면은 뭐 좀 필요하시면은 근데 이건 저희가 참 어렵네요. 저희가 현지 잘 병원 모르기 가서 때문에 네. 그 저기 뭐 현지 물리치료사한테 월급 얼마 받아요라고 물어보긴 좀 사실 그러다 보니까 네. 혹시라도 뭐 통계 자료 같은 거 찾다가 생각나는 거 있으면 말씀드릴게요 저희가. 알겠습니다. 네, 별도님께서 이프로님 엄사장님 안녕하세요. 처음엔 큰 의미 없이 가볍게 듣기 시작해서 지금은 3월 22일 하노이행 항공권까지 잡아놨습니다. 3박 5일 일정으로 자유여행 계획하고 있습니다. 하롱베이 코스를 잡았다가 왕복 시간이 허기겨서 패스하고 지금은 클리어 상태입니다. 여행 방송 다시 듣고 천천히 잡아보려 합니다. 3월 여행 추천 부탁드립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3월 여행지 어디가 좋을까요? 3월은 여의도죠. 3월은 여의도인가? 여의도죠. 여의도 예쁘지 않습니까? 베트남에는 3월 어디가 좋을까? 3월 베트남 다 좋습니다. 다 줬어요. 딱 진짜 괜찮은데 네. 날씨가 좋죠 딱. 네, 괜찮아요. 그래서 하노이 날씨가 굉장히 좋습니다. 네 하노이로 오셔도 되고 어디 가셔도 뭐 뭐 3월이면은 뭐 다 괜찮으실 거예요. 어디 뭐 사파를 가셔도 시원하실 거고 가보진 않았지만 제가 봤을 때. 그렇죠. 예. 푸꾸옥 가도 좋을 것 같고 3월은 베트남이 굉장히 황금기가 아닐까. 말씀드리지만 또 필요한 거 있으시면 또 댓글 남겨주시면 저희가 또 간만에 또 코스 짜드릴 수 있으니까. 네. 네. 대신에 이제 댓글 남겨주실 때 좀 구체적인 정보를 주셔야 됩니다. 네. 누구와 함께 하는지, 그렇죠. 며칠인지, 네. 뭐 목적이 어떤 건지 알려주시면 저희가 또 네. 여행 코스를 좀 잘 짜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김리비님께서 우와 제 댓글 너무 길어서 읽어주시느라 고생하셨어요. 저는 30대에 들어선 여자인데 상위 몇 프로인가요? 저도 가면 스타벅스 커피 사주시나요? 근데 하노이에 엽떡이 있다니 세상에 한국 이야기 하는 줄 알았어요 하고 댓글 남겨주셨습니다. 엽떡 있죠? 있죠. 저희가 이 글을 바탕으로 해서 하노이에 이런 것도 있다 카지노 특집을 해서 이상한 거 하나 사실 여기서 좀 영감을 받았습니다. 저희가. 그렇죠. 예. 그래서 저희는 뭐 정치자분들이 상위는 항상 다 상위 아니겠습니까? 저희 또 그렇죠. 네. 또 상위 1%십니다. 스벅 사주실 수 있습니다. 엽떡도 사드릴 수 있으니까. 연락만 주십시오. 예, 뭐 오시면은 뭐 언제든 뭐 그렇게 뭐 있죠. 야망패전님께서 또 1000캐시 보내주셨는데 예, 감사드립니다. 저희 또. 네. 네. 쿨빅님께서 이프로 엄사장님 안녕하세요. 청취자 댓글 소개 방송 보고 기분이 너무 좋아서 다시 댓글 남깁니다. 어제 제 댓글이 소개된 거 듣고 와이프한테 오빠 방송 탔다 자랑을 했는데 오늘 카톡이 왔네요. 자기도 방송에 나왔다며. 크크크. 이 방송도 베트남의 주재원으로 나온 저를 위해 와이프가 알려줬게 됐는데 결국은 부부가 방송에 나왔네요. 와이프 아이디는 밝음 맑음이고 이제 11개월째인 저희 딸아이 이름입니다. 밝을예 맑을린 정예린. 참고로 후원은 저희 딸 아이 이름으로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들을 테니 좋은 방송 부탁드립니다 하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네. 저희 뭐 다른 말씀 안 드릴게요. 그 예린 씨가 앞으로 더 아름답고 행복하고, 착하고 행복하게 네. 잘 커갈 수 있도록 뭐 공부 잘하려고 하고 싶은데 사실은 그거보다는 진짜 건강하고 네 착하게 바르게 자라는 걸 저희도 항상 또 바라겠습니다. 기도해드리겠습니다. 보랩님께서 이번 방송도 잘 들었습니다. 파견이 계속 연기되는 바람에 계속 대기만 하다가 이번 주 일요일 20일에 들어갑니다. 비자도 잘 해결됐습니다. 대기하는 동안 아무것도 못하고 시간만 지나가는 것 같아 심란했는데 굿모닝 비엔남 방송이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시원스쿨 쿠폰도 유용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노이에서 시간 되면 연락드릴게요 라고 하셨습니다. 그렇죠. 저희가 뵙고 또 감자탕 또 시원하게 함께 하지 않았습니까? 먹었습니다. 조만간에 제가 또 초대해서 네. 그 베트남의 그런 한인 한국어 교육에 대한 얘기를 한번 좋습니다. 들으면 좋을 것 같죠? 네. 나중에 한번 방송 한번 출연해 주십시오. 네. 또 밝은 말금님께서 또 그 연락 주셨죠. 막씨 후원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정말로 네. 감사합니다. 네. 콩이젤리님께서 안녕하세요. 베트남 거래 관행에 대해 궁금한 게 있어서 문의드려요. 혹시 50만 원에서 500만 원 정도 되는 거래나 1천만 원 정도 되는 중소 도매 거래를 통해 현지 업체에 납품하는 경우 통상 결제가 바로 되는지 아니면 한국처럼 마감 후에 30일 이내에 결제는 약속을 잘 지키는지 등이 궁금합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예, 제가 댓글 남겨드렸고요. 네. 어디가나 똑같습니다. 비즈니스 같은 경우는 최대한 그 돈 받는 텀 좀 짧게 잡으시는 게 좋고. 그렇죠. 받는 거는 열심히 받아야 되고 힘듭니다. 주는 거는 좀 늦게 줘도 되고. 그래서 뭐 어떤 규모로 어떻게 협상하실지 모르겠는데 최대한 텀은 짧게 가져가세요. 그래서 네. 그거는 어느 나라든 비즈니스가 기본이고 베트남 사람들 돈 받으려 힘이 들어요 사실은. 제가 일전에 이제 회사 다닐 때 채무 받기가 어려워가지고 베트남 네. 업체도 있었고 한국 업체도 있었는데 그 한국처럼 채무자를 보호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많지 않지 않습니까? 사실은 외국인이고 뭐 회사 신분이고 하다 보니까 받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실무자 입장에서는 무조건 텀을 짧게 가져가시라. 그래서 예전에 제가 끝까지 물어봤어요. 그 변호사 소송하면 안 되냐?
얘기하는 게 딱 그걸 적어주더라. 마피아라는 글자를 적어줬어요 저한테. 변호사들이 마피아 써서 돈을 받는다. 어. 네, 그래서 그게 더 빠른 길이다. 네. 그 소송 가는들 뭐 가서 또 뭐 소송에서 진행 비용과 시간과 그 성과가 안 나오는데 매달리지 마시고 최대한 텀은 짧게 가져가시고 계속 독촉해서 돈을 받으세요. 네, 뭐 제가 일한 업계가 건설업이다 보니까 조금 더 그런 게 있었는데 뭐 빨리 받으시라. 네. 지금부터 저희가 한과 특집 댓글을 좀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네. 이거 그냥 빨리빨리 좀 치고 넘어가죠. 원래 네네네. 저희가 좀 중요한 것만 하려고 했는데 12분 남겨주셨는데 네, 또 읽어드려야 될 것 네. 같아서. 메로나22님께서 첫 번째로 한과 댓글 남겨주셨는데 한 번도 안 들어본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들은 사람은 없는 바로 그 방송 과연 굿모닝 비엔남 사랑합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좋습니다. 떨어지셔서 안타깝습니다. 저희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는 그 저희가 정직하게 기계의 힘을 빌려서 했기 때문에. 그렇죠. 네. 코드나이님께서 한과 이행시 도전합니다. 한적한 이 밤 굿모닝 비엔남 신규 이벤트 보고 왔더니 한과 이벤트가 딱 과감히 도전합니다. 한과요 꼼짝마. 한과가 피해갔네요. 안타깝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 기회에. 또 브라우닝님께서 또 달아주셨는데 이프롬 사장님 작년 한 해 좋은 방송 감사했습니다. 2019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한과 이행시 한가하고 여유롭게 2019년을 시작하고 싶었으나 새해에도 어김없이 과한 업무량의 야근은 하지만 퇴근 후에 듣는 굿모닝 비엔남 에피소드로 하루가 즐겁게 마무리하는구나. 다가오는 딱 맞는 좋은 에피소드 주신 이벤트를 주신 나한과님께도 감사드립니다라고 하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네. 그리고 19년 이루원 이사님께서 네. 한과 이행시 응모하였습니다. 한 번만 들어보세요. 엄 사장님 이프로님의 매력에 푹 빠지게 될 거예요. 과정은 중요치 않습니다. 결국 당신은 굿모닝 비엔남의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누르게 될 거니까 우리 함께 들어볼까요? 아쉽게 안 되셨어요. 네. 라오농님께서 댓글 남겨주셨습니다. 한 번 다녀오면 매력에 푹 빠지는 비엔남. 한 번 들으면 더욱더 비엔남의 매력에 빠져들게 되는 엄사장 이프로님의 굿모닝 비엔남. 과장 없는 진짜 베트남 이야기를 듣고 싶으신 분들은 꼭 청취해주세요. 네. 라고 하셨습니다. 네, 저희가 11시를 달려가고 있습니다. 커피집에서 이제 그 뭐랄까요 그 11시까지 닫아야 되기 때문에 직원이 와서 아잉어 부릅니다. 네. 오빠 나가야죠. 네, 아저씨죠. 오빠라고 하지 마시고. 그렇죠. 저희가 남는 댓글은 또 또 그 다음 주에 읽어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한과 댓글을 끝내지 못해서 아쉬운 마음을 뒤로하고 제가 오늘 많은 방송 분들 그 응모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 정말. 네. 네. 저희 그래서 선물도 전해드렸고, 네, 네. 이거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 그냥 나한과님의 예, 그 서포트로 인해서 이루어진 거 감사드리고 네. 응모해 주신 분들 다 감사드리고 네. 그렇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 마무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들어주신 청취자 여러분 정말로 감사합니다. 네. 네, 들어가세요. 바이바이.